야, 길바닥에서 기어다니지 말고 꺼져. 이소영 중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용산공원 근처 상가 골목을 지나가던 중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적이면서 소름 돋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안일을 하시는지 산책 중인지 운동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듣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 서울에는 장마철 특유의 끈적한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스팔트에서는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곳곳에는 아직 물웅덩이가 남아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전사 소속 이소영 중사는 2달간의 해외 파견 임무를 마치고 받은 소중한 이틀간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군복 대신 하늘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어깨를 곧게 편 자세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히 특전사군인 그대로였습니다. 소영은 오랜만에 만날 고등학교 친구를 위해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파견지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시원한 팥빙수와 냉면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습한 날씨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며 걷던 그때였습니다. 돈 있으면 내놓고 없으면 그 바퀴 달린 의자라도 팔아서 가져와. 소영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돌아보니 좁은 골목 안쪽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할아버지를 4명의 젊은 남자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분은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복지관 출입증을 목에 걸고 계셨습니다. 73세 정도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휠체어 옆에는 복지관에서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 도시락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복지관에서 점심을 드시고 돌아가시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파킨슨병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에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를 둘러싼 4명의 남자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새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명품 운동화에 값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머리 스타일과 문신까지 전형적인 동네 불량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키가 큰 남자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손목에는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금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저 진짜 돈 없어요. 영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즐거움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없다고 개소리하지 마, 할아버지. 너희 같은 늙은이들 국가에서 돈 주잖아. 연금이며 수당이며 다 어디다 썼어? 가장 앞에 서 있던 박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23살이었지만 이미 성인 못지않은 악독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곳에 상처 자국이 있었는데 아마도 싸움을 자주 벌인 흔적인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전사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이 그녀의 몸에 반사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성급한 개입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골목 입구의 그늘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가 골목 안에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리던 비 때문에 바닥은 미끄럽고 곳곳에 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의 휠체어 바퀴 일부가 물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이런 할아버지의 상황을 더욱 비웃으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 이 늙은이야. 휠체어 바퀴나 빼서 팔아서 돈이라도 만들어와. 민준의 옆에 서 있던 뚱뚱한 남자가 영철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그 충격에 할아버지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이 젖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에서 약통 몇 개와 복지관에서 받은 작은 간식들이 웅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해.
어차피 너 같은 폐물 키우느라 나라에서 돈 주잖아. 또 다른 불량배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습한 공기와 함께 그들의 악독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더욱 끔찍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체념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당당했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소영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옷차림을 보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낡은 셔츠와 해진 바지, 그리고 오래된 휠체어까지. 이런 분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할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돼요. 그만해주세요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민준은 더욱 거세게 휠체어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놀이기구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장마철 비에 젖은 바닥에서 휠체어가 미끄러지며 할아버지가 넘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른 불량배들도 하나둘씩 할아버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는 할아버지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찾으려 했고 또 다른 남자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소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텐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못 본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개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괜히 나섰다가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마철 비가 내리는 날씨에 사람들은 더욱 빨리 지나가려고만 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울지 마. 더럽게 짜증나. 민준이 할아버지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더 심한 괴롭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라.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임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불량배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몇 걸음 다가가기도 전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영철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뒤로 밀어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젖은 바닥에서 휠체어가 미끄러지며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장마철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미끄럽기 그지없었고 한 번 넘어지면 73세의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그의 몸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휠체어가 벽에 닿으면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공포 때문에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크하, 개웃겨, 이 늙은이 표정 좀 봐. 민준과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저 재미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비에 젖어 더욱 초라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습한 날씨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악마와 같았습니다. 야 할아버지, 지갑이 어디 있어? 빨리 내놔. 민준의 친구 중 하나인 강수철이라는 남자가 할아버지의 가방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2세인 그는 민준보다도 더 난폭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각종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손등에는 거친 생활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약통들과 복지관 출입증, 그리고 작은 동전 지갑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2,000원? 수철이 동전 지갑을 열어보고는 화를 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2,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 용돈이자 한 달 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수철이 화가 나서 지갑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동전들이 웅덩이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진짜 돈 없나?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민준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할아버지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려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까? 휠체어 탄 늙은이가 젊은이들한테 굽실거리는 영상 말이야. 그럼 조회수 대박 날 텐데?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동네 청소일을 하며 스스로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휠체어 신세가 되었고 이제는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터넷에서 조롱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한테는 손자도 있어요. 그 아이가 이런 걸 보면 제발 그러지만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손자 걱정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더욱 비참했습니다. 손자? 그럼 더 재밌겠네. 또 다른 불량배인 이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21세인 그는 키가 작았지만 성격은 가장 사나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드름 자국이 가득했고 눈빛만큼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자한테도 보여주자. 할아버지가 어떻게 당하는지 말이야. 그럼 그 꼬마도 우리가 무서운 줄 알고 앞으로는 함부로 안 굴겠지. 4명의 불량배들이 할아버지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민준이 휠체어 뒤에서, 수철이 오른쪽에서, 정민이 왼쪽에서,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인 박용태가 앞에서 할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용태는 24세로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덩치도 가장 컸습니다. 185cm의 키에 90kg이 넘는 체중으로 할아버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 용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우리한테 용돈 주면 돼. 하루에 10,000원씩만. 어차피 나라에서 돈 받잖아. 그까짓 거 조금 떼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철 할아버지에게 하루 10,000원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의 한 달 용돈이 겨우 300,000원 정도였는데 하루에 10,000원씩 주면 곧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하루에 10,000원은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많다고?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민준이 갑자기 할아버지의 휠체어 바퀴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다닐 거야? 휠체어 망가뜨려 버릴까? 그러면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밤새 있어야 할 텐데? 그의 위협에 할아버지는 더욱 떨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노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도 생전에 휠체어를 타셨는데 만약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공군 특전사로서 받은 훈련이 그녀의 온몸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불량배들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습한 공기와 함께 그들의 더러운 웃음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욱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고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철이 갑자기 할아버지의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비싸 보이는데? 이것도 팔면 돈 될 것 같은데? 그는 약통을 흔들어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들은 할아버지 건강에 꼭 필요한 약들이었어요. 이건 할아버지께서 매일 드셔야 하는 중요한 약이에요. 하루라도 걸으면 위험해요. 그건 제 약이에요. 없으면 아플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돈은 없어도 약은 꼭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생사를 건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그럼 우리한테 돈 안 주면 진짜 아프게 되는 거네?
정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좋잖아. 확실한 동기가 생겼네. 돈 안 주면 약 안 돌려줄 테니까 열심히 구해와. 그는 약통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소영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잘못 개입하면 할아버지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앞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젖은 바닥에서 휠체어가 미끄러지며 할아버지가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벽에 부딪히며 멈췄지만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인해 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충격은 73세의 노인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온몸이 아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에는 고통의 표정이 가득했고 73세의 노인에게는 작은 충격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아픈가 보네. 용태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도 필요하겠는걸? 그럼 돈을 더 많이 구해와야겠네. 하루에 2만 원으로 올려야겠다. 그들에게는 할아버지의 고통조차 돈을 더 뜯어낼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는 것을 뼈속 깊이 새기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도 주변의 시선도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불량배들과 할아버지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공군 특전사에서 갈고 닦은 순간 이동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를 가르며 그녀가 나타나자 골목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만해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영철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안정시키며 불량배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겪어온 그녀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위압적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이 갑작스런 개입에 당황하며 소영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소영은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청바지를 입은 얌전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들을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마철 비에 젖은 모습은 더욱 약해 보였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민준이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괜히 끼어들다가 다칠까봐 걱정이라도 해주는 거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자 하나쯤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대답 대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소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이제 안전하세요. 소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그제야 조금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꺼져. 용태가 소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의 재미를 방해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로 소영을 위협하려 했지만 소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소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불량배들과 할아버지 사이에 서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살아오면서 익힌 인내심과 특전사에서 배운 협상수를 동원해 평화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과 그의 무리들은 소영의 진심 어린 충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들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해 보이는 여자가 건방지게 나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날씨 때문에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오만한 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야 아줌마 몇 살이야? 20 몇 살 먹고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민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 선 뚱뚱한 친구 수철이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진짜 꼰대 냄새 진동한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말투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과 함께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견지에서 적대적인 상황을 수없이 겪으며 익힌 인내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화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청년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벌이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습한 날씨에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슨 잘못을 하셨나요? 소영이 영철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냥 복지관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 본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받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우리랑 친하거든요. 그지 할아버지? 민준이 영철 할아버지를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무서운 눈빛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진실을 말했다가는 나중에 더 끔찍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73세의 몸으로는 이들의 보복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할아버지의 떨리는 어깨와 창백한 얼굴빛을 보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괴롭힘이자 약자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장마철의 무더운 공기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럼 이제 놀이는 충분히 했으니까 집에 가세요. 소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에서도 특전사 특유의 위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 민준이 짜증스럽게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없어 보인다.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함부로 굴면 안 돼.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조직을 암시하며 소영을 위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약자를 괴롭히는 비겁한 인간들을 가장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특전사에서 만난 진짜 강한 사람들은 모두 겸손했고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찌질한 위협 따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영이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집에 가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군인 특유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 수철이 자신의 친구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들아 들었지? 마지막 경고래. 무서워 죽겠다 진짜. 그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지만 소영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소영을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키는 소영보다 컸지만 특전사 출신인 그녀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줄 알아? 정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야. 빨리 꺼지지 않으면 진짜 다쳐. 소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민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의 위협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파견지에서 만난 진짜 위험한 상대들에 비하면 정민은 그저 철부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특전사의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그때 용태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뒤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소영이 재빠르게 달려가 휠체어를 붙잡아 할아버지가 넘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장마철 비에 젖은 바닥에서 넘어졌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봐봐. 저 아줌마 완전 빨라. 민준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태권도라도 배웠나? 하지만 여전히 소영을 우습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소영이 그저 운동 좀 하는 평범한 여성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소영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칠 뻔한 순간을 보면서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서는 일반인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작전 중인 군인의 냉철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소영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동네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손목이 소영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공군 특전사에서 배운 관절 제압술의 기본기였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소영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뭐야, 놓아. 민준이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영의 손에 잡힌 손목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아픔이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했던 고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할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아프지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을 정도로만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민준에게는 충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정확한 앞점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우리 형 놔! 수철이 소리치며 소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받은 다대일 전투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에 젖은 바닥에서도 그녀의 균형 감각은 완벽했습니다. 소영은 민준의 손목을 놓으면서 동시에 몸을 돌려 수철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장마철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 수철의 무릎이 닿으면서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수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힘도 더 세고 덩치도 더 큰데 왜 이 여자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해왔는데 진짜 실력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의 불량배들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민과 용태는 소영의 실력을 직접 본 후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만만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약할 것이라는 그들의 편견이 완전히 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소영이 일어나며 불량배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군요.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정리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관대함이 없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여줄 자비는 없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무서운 젊은이들이 이 여자 앞에서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민준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손목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자존심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소영은 민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보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장마철의 무더운 날씨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형, 그냥 가자. 이 여자 뭔가 이상해. 정민이 무서워하며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21살인 그는 소영의 차가운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정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채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과도였습니다. 원래는 과일을 깎기 위한 용도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장마철 어둑한 하늘 아래에서도 반짝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이야.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무서워하며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상황이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좀 무서워? 민준이 과도를 들고 소영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량배라 해도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경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용도로 들고 다녔을 뿐이었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관대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등장한 순간 그녀는 완전한 특전사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위험 상황을 헤쳐나온 경험이 그녀의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물건을 내려놓으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내려놓으면 크게 다치지 않게 해줄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한 명령조였습니다. 뭐라고? 네가 뭔데 감히? 민준이 소영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소영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전을 경험한 그녀에게 아마추어의 공격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특전사에서 받은 무장 해제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과도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민준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전사에서 배운 무장 해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민준의 비명과 함께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영은 민준의 손목을 비틀며 그를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민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텐데. 소영이 민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할아버지를 괴롭힌 것보다 훨씬 아플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철이 친구를 도우려고 다시 달려들었지만 소영은 민준을 붙잡은 채로도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번개처럼 뻗어나가 수철의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아프지만 다치지는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절된 공격이었습니다. 수철이 고통에 몸을 구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의 발차기는 뼈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조절되었지만 충분히 아팠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2명의 불량배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 용태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했던 공포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가자.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눈빛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할아버지에게 한 일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용태가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영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만 살짝 젖혀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용태의 팔을 잡아 그를 민준 옆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명의 불량배들이 모두 소영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 속에서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대단하다, 저 여자 누구야? 진짜 멋있다. 한 아저씨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괴롭히던 불량배들이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은 충분히 화제가 될 만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장마철 빗속에서 벌어진 이 극적인 상황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소영이 무릎 꿇은 불량배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불량배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철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할게요. 정민과 용태도 마찬가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무서운 젊은이들이 이 여자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심으로 사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소영이에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전사 이소영 중사. 현재는 휴가 중이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전사요? 용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공군 특전사라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과 맞서려 했다니 정말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 또 한 번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전사 여군이라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한 아주머니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소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사님. 이런 나쁜 아이들을 혼내주셔서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버릇 없어졌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네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약자를 지키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니까요. 그녀의 겸손한 모습에 시민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한테 말할 거예요. 함부로 우리를 때렸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반항심이 남아있었습니다. 조직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영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형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했을 때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학생들이 먼저 위험한 걸로 위협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봤어요. 한 아저씨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휠체어 탄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또 다른 시민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여군 분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정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뭘 따지려고 그래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소영의 편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소영의 편을 들고 있었고 자신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그냥 갈게요.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머물러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영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을 다 봤으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야죠. 그녀의 말에 시민들이 동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를 가르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이 지역 구청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민준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김철수가 도착한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박민식 구청장 비서실장 김철수입니다. 혹시 이 아이들 중에 민준이라는 학생이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명함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박민식 구청장이라면 이 지역에서는 누구나 아는 유력 인사였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젊은 경찰관 이재현 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바로 구청장님의. 김철수가 말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일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조용히 합의로 처리할 수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압력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아이들 장난이라고요? 휠체어 탄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게 장난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시길래 이 일에 끼어드시는 거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일 아닌가요? 그의 태도에서는 권력에 대한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군 특전사 이소영 중사입니다.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약자가 괴롭힘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개입한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굽힐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잠시 당황스럽게 변했지만 곧 다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인분이시군요. 하지만 이건 민간인들 사이의 문제라서요. 군인분이 개입하시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는 소영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하다니요? 정의로운 일을 한 분한테 무슨 소리예요? 한 할머니가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런 분이 더 많아야 해요.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민식 구청장 본인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이 지역에서 15년째 구청장직을 맡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건설업체와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이 동네에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순경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민식이 이재현 순경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조카가 말썽을 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마철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재현 순경은 박민식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게 구청장님. 조카분이 다른 시민과 시비가 붙었는데 젊은 순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역 유력 인사 앞에서 제대로 된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소영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집단으로 괴롭히고 돈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까지 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식이 소영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신선하면서도 불쾌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서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영 중사입니다. 공군 특전사 소속이고요. 소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구청장이라는 직책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받은 훈련과 신념이 그녀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박민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군인분이시군요. 그런데 이소영 중사님, 군인이 민간인 일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적절한가요? 게다가 제 조카를 다치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 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소영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구청장님, 조카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께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 삼촌 뒤로 숨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여자가 우리를 때렸어요. 괜히 시비 걸어서 아프게 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괴롭힘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빼버린 채 말이었습니다. 박민식이 조카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상대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소영 중사님, 박민식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민간인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아시나요? 소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구청장님, 협박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조카분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굽힐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무례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앞에서 굽힐 줄 모르는 상대를 만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이소영 중사님. 박민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군에도 연락할 것이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순경이 난처해하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서 정식 조사를 받으시죠.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젊은 순경은 구청장과 특전사 중사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구청장이 자기 조카 잘못은 덮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네. 정말 가관이다. 한 아저씨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 젊은이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뻔뻔하기까지 하네. 할머니 한 분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식은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조카의 장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철수에게 눈짓을 한 박민식은 조용히 이재현 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경님, 이 일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신경 써줄 일이 있을 거예요. 그가 순경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정의를 짓밟으려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전사로서 받은 훈련과 신념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경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박민식이 이재현 순경을 한쪽으로 불러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가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두 사람이 구석에서 나누는 대화를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박민식이 이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재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압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영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에서 받은 증거 수집 훈련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소영이 영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하면 돼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삼촌이 이렇게 큰 인물인 줄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가씨?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3세의 노인에게는 권력자와의 싸움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끝까지 할아버지 편에서 지켜드릴게요. 소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전사로서 받은 훈련과 신념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민식과 이재현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재현 순경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박민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소영 중사님, 이재현 순경이 어색한 표정으로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폭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것 같은 공식적인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폭행 혐의요?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제가 정당방위를 한 건데 어떻게 폭행 혐의가 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소영 중사님,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시면 안 되죠. 제 조카와 친구들이 다 다쳤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젊은이들이 먼저 위험한 걸로 위협했잖아. 우리가 다 봤는데. 뭔 폭행 혐의야. 60대 남성이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저 여군분이 그 할아버지를 구해준 거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 한 분도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식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증언도 고맙지만 정식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점잖은 척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재현 순경이 소영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동행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재현의 곤란한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하급 공무원이 지역 유력 인사의 압력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순경님. 하지만 저도 이 학생들에 대한 신고를 하겠습니다. 노인 괴롭힘과 협박, 그리고 위험한 물건 소지 혐의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굽히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삼촌 뒤에 숨어 있다가 불쑥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노인 괴롭힘이야? 우리는 그냥 놀았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것도 호신용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놀았다고요?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휠체어를 흔들어서 이 할아버지가 넘어질 뻔한 것도 놀이였나요?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도 놀이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식이 조카를 뒤로 밀어내며 소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소영 중사님, 아이들 일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좀 거칠게 놀기도 하는 거라서요. 그의 말에는 어른 행세를 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견고한 신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의 흐린 하늘 아래에서도 휴대폰 화면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할아버지 괴롭힌 불량배들, 삼촌이 구청장이래. 지금 피해자 고발하려고 함. 한 시민이 댓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특전사 여군이 약자 지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박민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진 촬영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한 대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인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봐야죠.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그의 말에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해요.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박민식 같은 인물의 보복이 더 치밀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집회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준과 같은 동네에서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민준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로 나선 김순이라는 50대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김순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입니다. 민준이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말썽꾸러기예요. 저희들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김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삼촌이 구청장이라고 항상 자랑하면서 동네 상인들을 무시했어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혔거든요. 영철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당했어요. 또 다른 주민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박영수입니다. 민준이가 저희한테 공짜로 물건을 달라고 하면서 안 주면 삼촌이 구청장이라고 협박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 준다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자랑했거든요. 시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권력을 믿고 아무나 괴롭혔구나. 정말 가관이다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구청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소영 중사님 이야기를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주민들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KBC 방송 사회부 기자 이정민이 카메라 앞에서 긴급 리포팅을 했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준이라는 젊은이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동네 주민들을 괴롭혀왔다는 동네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삼촌의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면서 박민식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역겹다. 권력으로 조카의 범죄를 덮어주려 했구나. 이런 인간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라니.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박민식의 사무실로는 이미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당황한 채로 박민식에게 보고했습니다. 구청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항해 전화와 사퇴 요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박민식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장님. 박민식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시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야. 직접 연락해서 이소영이라는 군인을 완전히 군에서 쫓아내야겠어. 징계로는 부족해. 아예 군법회의에 회부시켜서 전역시켜버리자. 김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박민식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뭘 할 수 있어? 결국 권력이 이기는 거야. 며칠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일이라고. 한편 현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군인들과 현역 군인 가족들이 소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군 예비역 모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소영 중사는 공군의 자랑이며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분입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며 이런 분을 징계하는 것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현역 군인 가족들도 익명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이소영 중사를 지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진 군인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니 자랑스럽다. 박민식 구청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권력으로 정의를 짓밟으려 하다니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도 용기를 내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친구들이 저를 한 달 넘게 괴롭혔어요. 매번 돈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휠체어를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의 증언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소영 중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당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중사님은 제 영웅입니다. 이런 분을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의 간절한 호소에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둘씩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소영 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자식들을 감싸려고 정의로운 사람을 탄압한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터넷에서는 소영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소영을 지지하는 게시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는 군인이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구나. 박민식은 권력 남용으로 수사받아야 한다. 이소영 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가 같은 댓글들이 수십만 개씩 달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소영 중사 보호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청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약자를 지킨 영웅을 지켜주세요. 권력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아주세요. 박민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며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이게 뭔 일이야? 내 조카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잖아. 댓글들 좀 봐. 완전히 악역 취급하고 있어. 김철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구청장님, 여론이 예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시민들이 그 여군을 영웅으로 보고 있어서요. 언론사에도 연락해봤는데 이미 너무 화제가 되어서 막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박민식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뒤에서 조작하는 세력이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지지 집회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지만 이제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영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을 지켜주세요. 약자를 보호한 영웅을 징계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라는 구호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시민 여러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식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청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박민식 구청장님,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시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다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시청까지 쏟아지고 있어요. 박민식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시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 조카가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 여군이 먼저. 하지만 시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온라인에는 동네 주민들 증언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조카분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다 드러났다고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에서 박민식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청장님, 검찰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그리고 국정감사팀에서도 고발 사건들을 재조사하겠다고 하더군요. 박민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이, 이럴 리가 없어. 고작 여자 하나한테 이렇게 당할 줄이야.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나 보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재현 순경에게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소영 중사님, 죄송합니다. 이재현이 소영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오히려 이 학생들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 괴롭힘과 협박, 그리고 위험한 물건 사용 혐의로요. 민준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삼촌의 권력을 믿고 있었던 민준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뭔가 해주실 거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식은 이미 자신의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카를 도와줄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박민식에게 말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은 민준이를 도울 상황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자신부터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새로운 인물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국정감사팀 소속 수사관들과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MBC 탐사보도팀 기자 김현수가 카메라를 들고 박민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카분의 평소 행동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박민식이 카메라를 피하며 급하게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노코멘트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조카분의 문제를 권력으로 덮어주셨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 시민들이 박민식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네, 도망가. 권력으로 무마하려다가 실패하니까 꼬리 내리고 도망간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 감싸려고 피해자 협박하다니.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사관들이 민준과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들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가야겠습니다. 노인 괴롭힘과 협박, 위험한 물건 사용 등 여러 혐의가 있어서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삼촌을 바라봤지만 박민식은 이미 자신의 차에 올라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수철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정민과 용태도 마찬가지로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수갑을 채워지는 민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젊으니까 기회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중사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소영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사님. 중사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영도 감동받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할아버지께 용기를 배웠어요. 약자라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이 소영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이소영 중사님, 이소영 중사님 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소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든든해요. 언론사 기자들이 소영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중사님,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은 군인의 기본 임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설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소영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 포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KBS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했습니다. 방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소영 중사의 행동은 군인 정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어 특별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환호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하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군인이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박수와 함성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박민식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그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구청장 재직 중 각종 특혜 제공 의혹,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 의혹, 그리고 조카의 문제 행동을 권력으로 무마한 정황 등이 연달아 보도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박민식에 대한 파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민식 구청장의 행동은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시 파면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관련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시장의 발표에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과 친구들은 각각 보호처분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준은 소년재판소에서 장기간의 상담치료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한 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었던 심각한 범죄였어요.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한편 소영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군본부에서 특별팀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소영을 만나 말했습니다. 이소영 중사 앞으로 군과 사회가 연계하여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군인이 있어서 우리 공군이 자랑스럽습니다. 소영이 감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총장님,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 시민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새로 신설된 약자 보호 특별팀에는 전국에서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영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군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중사님, 저도 약자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 젊은 중위가 지원서를 내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봅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팀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노인 보호 활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식은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구청장직 파면은 물론이고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제 조카의 피해자인 영철 할아버지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소영 중사님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권력의 오만함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 원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관이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을 저버렸습니다. 특히 가족의 잘못을 권력으로 덮으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 18일, 정확히 1년 전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가는 무렵 소영과 영철 할아버지는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작은 기념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의와 용기의 출발점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약자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이 기념패는 이제 이 동네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사님, 영철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영을 맞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목소리도 당당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소영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장애인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돕고 있어요. 정말로 영철 할아버지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상담위원이 되어 계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장애인분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해주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지만 중사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생각하면서 힘을 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민준, 수철, 정민, 용태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먼저 달려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봉사활동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의 건방진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의무 사회봉사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철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 꿈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하면서 속죄하고 싶어요.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민과 용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한테 드린 상처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약한 분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중사님처럼 말이에요. 용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해줘서 할아버지가 더 기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고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용서와 격려에 4명의 청년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소영도 이들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 진정한 용기를 배우셨네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만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녀의 칭찬에 청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민준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저희들 이제 대학교에서 봉사동아리 만들었어요. 이름도 정의와 용기로 지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 하려고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의 약자보호 특별팀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약자보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노인 보호 서비스, 장애인 권익 보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 시민이 소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고 오히려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영의 사례가 알려진 후 전국 곳곳에서 약자를 지키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소영 중사처럼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자원봉사단이 만들어졌고 학교에서는 정의와 용기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박민식의 몰락 이후 이 지역 구청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구청장은 투명한 행정과 시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권력 남용이나 특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정말 감사해요. 중사님 덕분에 저희 복지관 이용자분들이 훨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의 말에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도 계속 힘을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소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기념패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기념패를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이 생각나요. 정말 무서웠지만 중사님이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셨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지켜준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할아버지께 더 큰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사님, 할아버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약속드려요.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켜드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때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특별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전화를 받고 나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세요, 중사님. 영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사님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까요. 저희도 오늘 봉사활동이 있어서 가야 해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중사님처럼 살겠어요. 소영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작은 용기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민준이 이제는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중사님. 저희도 중사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겠어요.
하늘에는 장마가 완전히 거친 후에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영과 영철 할아버지 그리고 변화한 청년들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념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1년 전 괴롭힘을 당했던 할아버지, 그를 구해준 특전사 중사,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 청년들.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소영이 급히 떠나려 하자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중사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용기였어요. 이제 저도 다른 분들에게 그 용기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소영이 감동받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야말로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소영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할아버지와 청년들은 봉사활동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소영의 특별팀이 1년간 거둔 성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자 괴롭힘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이소영 중사와 영철 할아버지, 그리고 변화한 청년들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불의에 용기 있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